먼 옛날 한양 근처 마포나루가 번성하던 시절, 그곳에 이선우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의 기운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어느 날 선우는 부모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이마에는 검고 축축한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가에는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닥쳐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예감을 참아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얼굴빛이 어쩐지 이상해 보입니다. 허허, 우리 아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아마도 며칠간 일이 고되어 피곤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겠지?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다정한 손길로 거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린 선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게 몰려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는 끔찍한 돌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은 검은 죽음처럼 마을을 덮쳤고 선우의 부모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어린 선우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슬픔과 공포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컸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선우는 21살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포나루 장터 한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상 실력은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여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꽤 많은 단골도 있었지요. 아이고, 선우 총각. 자네가 내 관상을 봐준 덕에 그간 답답했던 속이 확 풀리고 말았네 그려. 자네는 내게 은인이야, 은인. 그런데 말일세, 오늘 밤 나하고 술 한잔하지 않겠나? 글쎄,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른다는 귀한 과메기가 들어왔으니 말이야. 풍천대기라 불리는 과부였습니다. 선우는 과메기라는 말에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아니, 그 귀한 것을 어찌 구하셨습니까? 호호, 어물을 납품하는 내 오라비가 장터에서 제일 큰 어물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특별히 구해왔지?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귀한 과메기를 맛볼 기회가 생긴 것이군요. 이제야 내 말에 관심을 좀 갖는구먼. 그동안 몇 번을 청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어때? 오늘 밤 우리 집에 꼭 올 것이지? 좋습니다. 남들 눈도 있으니 인적이 드문 자정이 넘어 찾아뵙겠습니다. 선우가 오겠다는 말에 풍천댁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약속대로 자정이 넘어 풍천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선우 총각. 풍천댁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선우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술상이 놓여 있었지요. 술상에는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의 과메기가 푸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 이것이 말로만 듣던 과메기로군요. 빛깔부터가 남다릅니다. 선우는 풍천댁이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안주로 과메기를 맛보았습니다. 맛이 참으로 일품입니다. 이래서 임금님께 진상을 하는 것이었군요. 그렇지. 내 오라비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 했네. 그러니 언제라도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찾아오게. 풍천댁은 곁에 섞인 콧소리를 내며 선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선우는 임금님께 진상한다는 과메기가 무척 맛있었는지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술병을 모두 비운 선우는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선우 총각. 시방자는겨?
선우의 코 고는 소리에 풍천댁이 깜짝 놀라 선우를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드르렁거리며 코만 골아댈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곤히 잠들어 버리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여. 10번을 넘게 청해서 겨우 내 집에 와놓고 잠만 자다니 이게 대체 뭐냔 말이여. 에휴, 팔자야. 다음 날 아침 풍천댁이 아쉬운 마음에 눈을 떠보니 선우는 이미 방 안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얄미운 총각. 아침 일찍 가버렸나 보군. 쯧쯧. 홀로 남겨진 풍천댁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돈 많기로 소문난 양반가의 진부인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선우. 오늘 밤 내 운세는 어떻겠는가? 진부인은 선우의 가장 큰 단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쪽의 기운을 받아 마님의 기운이 한껏 상승할 것이니 필시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실 것이옵니다. 어허, 그렇단 말이지. 내 집에서 이곳은 동쪽이니 자네가 바로 내게 귀인이겠군. 호호호. 그럼 오늘 밤 자네가 내 집으로 와주게. 내 특별히 자네를 위해 귀한 술상을 봐놓았으니. 진 부인의 유혹은 벌써 여러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선우에게 관상을 본 첫날부터 그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손님과 개인적인 연분을 쌓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만나서 연분을 쌓자고 했나? 그저 술이나 한잔하자는 것인데 이리도 매정하게 굴다니. 진 부인은 일찍이 홀로 된 과부였는데 그녀의 관상에는 남자를 향한 욕망의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그 때문에 선우는 그녀를 멀리하려 했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요. 마님. 그럼 와서 안주라도 먹으면 될 게 아닌가. 오늘도 기어이 나를 거부하는군. 내 언젠가는 자네를 기필코 내 품에 안고야 말 것이야. 그날도 진 부인은 선우에게 거절당하자 점괘 값의 10배가 넘는 돈을 던져놓고 토라져 돌아갔습니다. 마님의 관상은 한번 마음에 둔 사람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관상인데 그게 하필 나라니 이를 어찌한다. 선우는 진 부인이 다녀가는 날에는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눈 딱 감고 그녀에게 가면 평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선우는 자신의 운명적인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상에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늘이 맺어준 운명적인 만남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운명의 상대를 위해 늘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날도 선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터거리에 나와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무렵 흰 상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슬픔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옥처럼 고운 피부와 단정한 몸가짐으로 보아 그녀가 양반가 출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관상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시지요. 이리 편히 앉으십시오. 선우는 소희라 자신을 밝힌 여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미간, 즉 인당에 검고 축축한 죽음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혈색에서는 생명의 빛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이는 분명 석 달 안에 목숨을 잃게 될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관상을 볼 수 없겠습니다. 예. 아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제 얼굴에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라도 보이는 것입니까? 선우는 대답 대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슬픈 눈동자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 속에 서린 짙은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선우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었던 악몽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결국 선우는 서둘러 자리를 접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그녀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선우는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서방을 잃고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녀의 운명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선우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손쓸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생각하면 할수록 선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 느껴보는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의 관상에 새겨진 단 한 명의 운명의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한 번 혼이 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선우는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동이 틀 무렵 그는 그녀를 돕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그녀를 일단 살리고 보자. 운명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이번만은 모른 척할 수 없다. 이미 하늘이 정한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선우는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가 다시 장터에 나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 도착해보니 과연 예상대로 그녀가 포목점 앞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소. 이 비단을 사려거든 돈을 더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오. 오는 길에 그만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돈은 다음에 꼭 가져다 드리면 되지 않겠소? 선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이 여인에게 비단을 내주시오. 그 말에 소희는 놀란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관상을 보다 말고 급히 자리를 떴던 바로 그 관상쟁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저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그저 지나다 보았을 뿐이요. 별다른 뜻은 없으니 부담 갖지 마시오. 그 후로도 선우는 소희의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물가에서 힘겹게 물을 길어 올리는 그녀를 도와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짐을 들어주었지요. 부인, 혼자 들기에는 무거워 보이니 이리 주시오.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오해를 살까 두렵습니다. 선우는 일부러 그녀와 자주 마주치며 미세하게 변해가는 그녀의 관상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소희의 시아버지인 박찬봉은 머슴을 불렀습니다. 불렀습니까? 나으리. 그래. 내가 오늘 최판서 대감을 만났는데 대감께서 며느리를 첩으로 들이시길 원하신다더구나. 그러니 며칠 내로 며느리의 상복을 벗기고 고운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해라. 이번 일만 잘 되면 대감께서 나를 잘 봐주시지 않겠느냐. 분부대로 준비하겠습니다요. 나으리. 시아버지 박찬봉은 며느리 소희를 권세가인 최판서의 첩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3년상도 끝나지 않은 며느리를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난폭하고 변태같기로 소문난 최판서에게 바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최판서의 손에 소리소문 없이 죽어나간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소희에게는 이것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머슴에게 말을 전해 들은 소희가 박찬봉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벌써 상복을 벗으라 하시는지요?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최판서 대감께서 너를 첩으로 맡길 원하신다. 그러니 이참에 판서 댁첩으로 들어가 우리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거라. 시아버지의 말에 소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를 남의 첩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아직 서방님의 3년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다시 출가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시? 네가 감히 시애비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계집의 운명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도 저는 실사옵니다. 이미 최판서 대감과 정해진 일이다. 그러니 내일 당장 상복을 벗고 판서 댁으로 떠나거라. 그날 밤, 며느리 소희는 깊은 절망에 빠져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달빛만이 강물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절망만이 남아있는 앞날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지요.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소희의 관상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 선우는 불길한 마음에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진 그녀를 발견한 선우는 지체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선우는 정신을 잃은 소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긴 어디요? 내 집이요. 한강에 몸을 던진 것을 내가 구해왔어. 아니, 어찌하여 나를 구하셨습니까? 당신은 대체 왜 나를 살렸단 말이오? 당신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큰 수모와 수치심 속에서 살게 될 것이오. 그녀는 자신을 구한 선우를 원망하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 태어나려면 100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어찌 이리 쉽게 생명을 끊으려 하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은 다시는 사람으로 환생하지 못한다오. 선우는 울고 있는 소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선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죽으려 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소? 소희는 선우의 품에서 한참을 더 흐느낀 뒤 천천히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최판서 대감의 첩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헌데 그 자는 악마 같은 자요. 그 자에게 첩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소희의 말을 들은 선우는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판서의 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방도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시아버지 박찬봉과 최판서의 관상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오. 그러니 내가 방도를 찾을 동안 내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으시오. 소희는 선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믿고 기다려보겠어요. 허나 부디 조심하시오. 시아버님과 그 뒤에 있는 최판서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걱정 마시오. 내 조심하리다. 선우는 집을 나와 곧장 박찬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라진 며느리 때문에 집안은 발칵 뒤집힌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자네가 이곳에는 어쩐 일인가? 지나는 길에 이 집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아 잠시 들러보았소.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때 박찬봉이 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걔 누구더냐? 나으리, 장터거리에서 관상 보는 그 젊은이입니다요. 관상쟁이가 무슨 일로 내 집에 찾아온 것이냐? 선우는 박찬봉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그의 관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아하니 찬봉 어른의 얼굴에 곧 초상을 치를 일이 있겠습니다. 뭔일아? 이놈이 지금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자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라. 나으리, 진정하십시오. 저 자는 관상을 잘 보기로 꽤 유명한 자입니다. 아시 마님의 일도 있으니 저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슴의 말에 박찬봉이 잠시 주춤하더니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내 놈이 맞는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 찬봉 어른의 관상에
가족 중 한 명이 곧 죽어나갈 관상이 보입니다. 그래. 그럼 내 가족 중에 누구란 말이냐? 박씨 핏줄은 아니나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이 집에 시집온 그분의 부인이십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죽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녀는 참복나리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며느리가 죽다니 무슨 막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그녀는 이 집을 떠나 다른 가문으로 가면 누군가의 손에 죽게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 그녀를 살리는 길은 오직 이 집에 머물게 하는 것뿐입니다. 박찬봉은 선우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미 최판서와 약조를 했으므로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봐라. 궤변을 늘어놓는 저자를 당장 쫓아내고 대문 밖에 소금을 뿌리거라. 박찬봉의 집에서 쫓겨난 선우는 일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소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최판서의 마음을 돌려놓는 수밖에 없었지요. 선우는 곧장 최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그 집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굴 찾아오셨소? 나는 관상쟁이 이선우라 하오. 대감 어른을 뵙고자 찾아왔소. 돌아가시오. 대감께서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시오. 선우는 하인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청직하나 욕심이 많은 관상이었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열량이 있소. 그대가 대감 어른을 만나게 해주면 이 돈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열량이라는 말에 하인이 혹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리라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하인은 선우를 후원의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사 나으리, 관상쟁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 이리 올라오시오. 선우는 정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선우는 그의 관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최판서의 책사인 윤 책사였습니다. 그의 관상에는 부와 명예는 없었지만 잔인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였습니다. 나는 최판서 대감님을 뵙고자 찾아왔소. 허, 단번에 알아보는 것을 보니 자네에 대한 소문이 거짓은 아니었군. 대감께서는 아무나 만나지 않으신다네.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보게. 윤 책사의 관상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관상뿐 아니라 점성술까지 통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은 저도 한번 크게 출세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판서 대감의 관상을 봤다는 소문이 나면 저도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책사는 선우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로 찾아왔을 리는 없어.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오. 선우는 순간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었지요.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모르나 조심하시오.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 윤 책사의 말에 선우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예리했습니다. 결국 선우는 최판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어서 나를 따르시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요? 최판서 쪽에서 부인이 없어진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오. 그자들에게는 보통이 아닌 책사가 하나 있더이다. 그자들이 반드시 내 집을 들이닥칠 것이오. 선우는 소희를 데리고 성밖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숨어 지내시오. 내 반드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선우가 떠나려 하자 소희가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소.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두시오. 아니요. 이것은 당신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내 문제이기도 하오. 그러니 반드시 해결하겠소. 선우가 나가려는 순간
소희가 뒤에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지금은 죽기로 마음먹었을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선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보기보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오. 선우는 그녀가 안정될 때까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서야 선우는 밖으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방에 누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검은 옷의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이선우라는 자인가? 그렇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객들은 선우를 기절시켜 검은 천으로 감싸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 어느 창고 아니었습니다. 윤 책사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이제야 내 놈의 속셈을 알겠다. 박찬봉의 며느리는 어디로 빼돌렸느냐? 어차피 그녀는 죽을 운명이었소. 당신도 그녀의 관상을 봤으면 알 것이 아니오. 나도 봤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수호신 같은 자가 하나 존재하더군. 이제 보니 그게 바로 자네였어. 선우는 책사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 순순히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자네 제삿날이 될 것이니? 좋소. 모두 털어놓겠소. 대신 최판서 대감 앞에서 직접 말하겠소. 대감의 관상을 보려는 수작이냐? 그래서 약점을 찾아내 협상이라도 하려는 게냐? 이미 책사는 선우의 생각과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 짚었소. 날아가는 학을 보느라 발밑으로 다가오는 독사를 보지 못한 꼴이요. 어허, 재미있어지는군. 발밑의 독사라. 그래, 내가 무엇을 놓쳤다는 말이냐? 며칠 전 의금부 도사부인이 내게 관상을 보러 왔었소. 헌데 그녀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더이다. 이는 부군인 의금부 도사께서 큰 공을 세워 포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겠소.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의금부가 무엇하는 곳니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오. 그러니 조정에서 큰 권력을 쥔 최판서께서 위험에 처한 게 아니겠소. 선우의 말에 책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자 선우는 잽싸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최판서께서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오. 그러니 나를 대감께 데려가야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이오. 결국 책사는 현도를 데리고 최판서에게 갔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직접 만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우는 최판서의 관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며칠 전 대감 댁 따님께서 아들을 보셨군요. 허, 그것은 가족 외에는 아는 이가 없거늘. 내 눈에 그리도 크게 보이더냐? 대감의 얼굴에 장차 크게 될 손자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냐? 내 평생 수많은 관상쟁이를 만나봤어도 자네 같은 이는 처음일세. 최판서의 신임을 얻은 선우는 미리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습니다. 좋다. 그것으로 자네의 실력은 입증되었으니 이제 내게 하려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게. 머지않아 의금부에서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대감께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의금부가 나를 조사하다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냐? 근래 임금께서 대감을 2번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의금부가 대감을 조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최판서도 책사도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느냐? 우선 문제가 될 만한 문서와 장부, 그리고 뇌물로 받은 보물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대감의 집안에서는 털끝 하나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최판서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책사에게 명했습니다. 우선 저자의 말대로 해보게.
그리고 저자는 창고에 가두어 놓아라. 만약 저자의 말이 거짓이면 당장 목을 치거라. 선우는 다시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의금부에서 나와 최판서와 책사, 그리고 그의 주변인들을 영모죄로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선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최판서의 집에 가기 전 단골이었던 진 부인의 소개로 그녀의 오라버니인 의금부 도사를 미리 만났던 것입니다. 선우는 최판서를 속여 모든 비리 증거를 밖으로 빼돌리게 했고 의금부 도사는 숨어 지켜보다가 그 증거들을 일시에 덮쳐 모두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창고에서 풀려난 선우는 소희가 기다리는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최판서는 영모죄로 의금부에 투옥되었어. 이제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하지만 소희는 선우의 집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친 선우가 터벅터벅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루 밑에는 소희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우가 서둘러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상복을 벗고 고운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시아버님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저를 역적의 집으로 보내려 한 죄로 박씨 가문에서 제 이름을 빼주시기로 하셨지요. 이제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말이요? 죽을 사람을 살려놓았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오. 왜, 내가 실소? 그럼 다시 한강으로 가릴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선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희는 선우를 방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선우를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에도 굳건히 지켜왔던 남자의 정절을 선우는 그날 밤 자신의 운명의 여인인 소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둘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 의금부 도사는 최판서에게서 압류한 재물 중 일부를 선우의 몫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창고에 가득한 금은보화를 보며 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군. 하지만 다음 날도 선우는 장터거리에 앉아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소희가 앉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들에게 쌀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소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둘도 없는 천생연분이었지요. 물론 소희가 선우 곁에 항상 붙어 있으니 예전에 그를 노리던 과부 마님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니, 저 색시는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째 서방이라는 곳에 맨날 붙어 있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덮쳤어야 했는데. 에잉. 그들의 투덜거림 속에서도 선우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